2월의 끝자락 어렴풋한 봄 기운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겨울이었네. 세상의 거친 목소리에 귀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물었네. 여주를 지나 문경을 넘어 좁아지는 길 따라 그리운 이름이 살아 숨쉬는 그곳으로 향하네. 방tuk한 부엌 하나 작고 낮은 초가집 그곳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윤 작가라는 필명을 쓰는 분의 블로그 포스트 한 편입니다. 제목은 사람 사는 세상 그곳에 다녀오다. 이게 뭐 정치평론이나 역사서는 아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을 다녀온 한 개인의 아주 내밀한 여정을 담은 글이죠.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글은 정말 한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그 마음의 움직임을 같이 좇는 그런 여정 같아요. 작가가 2월 말 당시 여러 사회 소식에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런 아주 큰 질문을 안고 길을 떠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작가의 시선을 한번 빌려서 과연 봉하마을이라는 공간이 한 개인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의 출발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작가가 글 서두에서 당시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은 겨울 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렇죠. 헌법재판소를 향한 거친 말들이나 특검을 향한 위협 같은 소식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는 거죠. 이런 냉소와 무력감 속에서 왜 하필 봉하마을이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여행을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목적 있는 순례로 만드는 겁니다.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종종 어떤 가치의 원형 혹은 상징적인 공간을 찾게 되거든요. 아, 작가에게 봉하마을은 시끄러운 현실과는 좀 대비되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가치가 구현됐던 곳, 혹은 적어도 그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였던 셈입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어떤 온기를 찾아 떠난 거죠. 온기를 찾아서 또 답을 찾아서 그렇게 차를 몰아서 논밭과 저수지를 지나 낡고 정겨운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작가의 시선이 아주 흥미로워져요. 네. 봉하라는 마을 이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사실 그냥 봉화산 아래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만 생각하죠. 하지만 작가는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그 공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의미를 읽어내는 겁니다. 과거에 나라의 위급함을 알리기 위해 봉수대에서 피어올렸던 그 연기, 아, 그 봉화요. 네, 그 봉화의 연기와 지금 이 작은 마을이 우리 사회에 다시 보내고 있는 어떤 신호,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민주주의와 진심의 신호를 연결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의미는 원래 거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네요. 작가는 그냥 마을에 도착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질문으로 그 공간의 의미를 아주 적극적으로 재창조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작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독자들에게 여기는 이제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다. 나의 질문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아주 멋진 프롤로그죠. 그렇게 상징적인 공간으로 들어선 작가가 처음으로 마주한 건 복원된 초가집,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입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아주 작고 소박한 공간이죠. 네. 작가는 이 작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성공 신화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이야기에 더 주목을 해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직을 마치고 다시 이 작은 마을, 자신의 뿌리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하천 쓰레기를 줍는 그런 평범한 농부의 삶을 택했다는 그 지점이요. 작가는 이걸 순환이라는 키워드로 딱 포착을 합니다. 순환이요? 네, 보통 권력의 길은 위로, 앞으로만 향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삶은 거대한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죠. 최고의 자리에서 다시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온다는 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걷는 길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작가는 이 순환의 궤적에서 정확히 뭘 발견한 걸까요? 권력에 대한 비판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한 찬사였을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온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특권의식에 대한 조용한 비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작가가 찾으려고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바로 그 순환의 삶에서 발견한 겁니다. 아, 대통령이라는 직책 이전에 사람 노무현의 삶의 철학을 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철학은 바로 옆에 있는 묘역에서 훨씬 더 분명하고 강렬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사실 저도 가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직 대통령의 묘하고는 정말 모든 게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묘사를 해주신다면요. 제가요? 네. 거대한 봉분이나 뭐 화려한 석상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주 낮은 너럭바위 하나가 비석처럼 놓여 있고 거기엔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6글자만 새겨져 있습니다. 네, 권위의 상징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죠. 그리고 작가가 주목한 진짜 비문은 그 앞에 깔린 수만 개의 작고 납작한 돌, 바로 박석들이에요. 맞습니다. 그 박석들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이 저마다의 글씨체로 남긴 글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심이 그립습니다. 이런 애도의 글도 있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같은 다짐의 글도 있고. 네, 이 수만 개의 목소리가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비문을 이루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전통적인 기념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계속해서 완성되어가는 아주 민주적인 방식의 추모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주인공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공간.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해석이 너무 이상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결국은 특정 정치인을 기리는 공간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의 형태가 그런 우상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너럭바위가 아주 낮게 위치한 것도 방문객들이 박석을 읽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이게 만드는 것도 다 의도된 설계거든요.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권위를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죠. 중심 인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나 각자의 다짐을 이끌어내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곳에서 작가는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라는 대통령의 말을 떠올리죠. 모든 걸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듯한 그 말이 이 묘역의 풍경과 만나면서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거창한 수사 없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 담담한 태도가 공간의 형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죠. 묘역에서 어떤 민주주의적인 평온함을 느꼈다면 사실 봉하마을에는 그와 정반대의 아주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깃든 장소가 함께 있잖아요. 네, 바로 부엉이 바위죠. 작가의 발걸음도 그곳으로 향하면서 글의 분위기가 아주 극적으로 바뀝니다. 철조망 너머로 그곳을 보면서 작가는 그날의 고통을 상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죠. 잔디밭이었기를, 흙이었기를, 조금이라도 덜 아팠기를. 그 바람이 너무 애틋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상상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바위 아래로 내려가 보죠. 그리고 그곳이 날카로운 돌밭이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하고 되뇌면서요. 여기서 작가는 부서졌다는 아주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감정을 에둘러 표현하지 않고 한 인간이 겪었을 그 끔찍한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여행이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통과해내는 거죠. 정말 읽는 것만으로도 힘든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의 장소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글이 주는 울림도 덜했을 겁니다. 하지만 작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사자바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대통령이 생전에 이 산을 낮지만 높은 산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떠올리죠.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고통의 장소에서 성찰의 장소로,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동하는 거죠. 낮지만 높은 산이라는 말의 의미를 작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겸손하되
위험 있는, 낫되 낫지 않은 모습. 아,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오르기 쉽다는 의미에서는 낮은 산이지만 그 안에 품고 있는 뜻과 이상은 결코 낮지 않다는 의미에서 높은 산이라는 겁니다. 한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그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와 이상을 그가 사랑했던 이 풍경 속에서 다시 발견해내는 거군요. 슬픔이 성찰로 승화되는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느꼈던 한 인간의 물리적인 부서짐을 사자바위 정상에서 바라보는 낮지만 높은 민주주의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개인의 비극을 공동체의 가치로 확장시키는 아주 성숙한 애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 그러니까 생가에서의 순한, 묘역에서의 민주적 추모, 부엉이 바위에서의 고통, 그리고 산 정상에서의 성찰, 이걸 하나로 꿰는 핵심적인 비유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네, 신용복 선생의 문장이죠. 이 변방의 작은 묘역이 이제는 교실이 되고 있다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교실이라고 선언을 하죠. 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 교실의 수업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작가에 따르면 그 교실은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시민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어야 하는지. 그 수업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면 재밌겠네요. 먼저 정치란 무엇인가? 이 교실에서는 정치를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작가가 처음부터 찾아 헤맸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생가에서 본 소박한 삶, 묘역에서 본 낮은 자세, 산에서 본 겸손하지만 위험 있는 태도, 이 모든 게 교재가 되는 셈이죠. 그럼 두 번째, 시민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건 답이 명확하네요. 묘역의 박석들이 바로 그 답이겠죠? 정확합니다. 그저 투표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기억하고 슬퍼하고 또 다짐하면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주체. 그것이 바로 이 교실이 정의하는 시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가에서 본 그 순환의 삶에서 찾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범한 시민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권위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임을 아는 사람. 이 교실은 그런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와, 이렇게 풀어보니 정말 봉화마을이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북처럼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작가는 처음에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흥미롭게도요, 작가가 얻은 건 명쾌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의 질문이 바뀌었죠. 질문이 바뀌었다고요? 네. 처음에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밖을 향해 물었다면 여행을 마친 뒤에는 나는 시민인가? 나는 깨어있는가?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 묻게 됩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깥에서 안으로 180도 바뀐 거죠. 아, 그게 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군요. 사회를 향한 막연한 답답함이 나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뀐 것. 세상이 왜 이래? 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로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민주주의 최후의 모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는 대통령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옵니다. 결국 변화를 만드는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이 여행은 작가에게 정답이 아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한 셈이죠. 글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찾아 떠난 하루, 나는 조금은 더 시민이 되어 돌아왔다. 정말 인상적인 여정이네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된 질문이 하나의 공간을 통과하면서 깊은 성찰로 이어지고 마침내 새로운 다짐으로 마무리되는 완벽한 서사 구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쓴 윤 작가는 자신의 프로필에서 스스로를 튀김기나 온정고 같은 기계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만드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네, 무언가를 구상하고 현실의 형태로 창조하는 일을 하는 분이네요. 그렇죠. 만드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분이죠. 이처럼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이 여정과 그 결론을 다시 바라볼 때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시나요?
시민이라는 자격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마치 무언가를 설계하고 만들듯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역할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설계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투월의 끝자락 어렴풋한 봄 기운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겨울이었네. 세상의 거친 목소리에 귀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물었네. 여주를 지나 문경을 넘어 좁아지는 길 따라 그리운 이름이 살아 숨쉬는 그곳으로 향하네. 방tuk한 부엌 하나 작고 낮은 초가집 그곳에서 태어나 대통령이 된 아이 퇴임 후 다시 돌아와 우리 쌀을 심고 마을 사람들과 농사 이야기를 나누던 대통령이 이 길을 보다 농부가 되길 택했던 당신이 꿈꾼 세상이 여기 머물러 있네. 사람 사는 세상 그 따뜻한 이름을 불러보내놨지만 높은 산처럼 겸손하고 위험 있던 당신 수만 개의 박석에 새겨진 우리들의 마음이 당신이 걷던 길 위에 꽃잎처럼 피어나네. 수반에 비친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한 조각이라던 말 묘비도 없이 너럭바위 하나 놓인 그 곁에서 거친 돌밭에 부서져야 했던 그 아픔을 생각하네. 봉화산 바람은 차가워도 마음은 젖어드는데 당신은 끝내 우리 가슴 속에 부서져 남았네. 사자바위 올라 저 멀리 들판을 바라보니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 하네. 나는 시민인가 나는 깨어있는가 묻고 또 물어 조금은 더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얹어보네. 사람 사는 세상 그 따뜻한 이름을 불러보내놨지만 높은 산처럼 겸손하고 위험 있던 당신 수만 개의 박석에 새겨진 우리들의 마음이 당신이 걷던 길 위에 꽃잎처럼 피어나네. 사랑이라는 그 뜨거운 희망을 품고서 나는 이제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네.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그 힘을 믿으며 내 마음속엔 낮은 산 하나가 자라나네. 사람 사는 세상 그 따뜻한 이름을